네, 지금부터 2025년 평화생태학회 4월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예, 뭐 예고한 대로 오늘은 윤석열 탄핵 사태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주제가 주제인이 많지 뭐 내가 일방적으로 여기서 강연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같이 이제 지난달에 이렇게 얘기를 같이 했는데 너무 중구난 방식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정리가 안 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면은 좀 이걸 잘 정리를 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다행히 그 사이에 그때 모여가지고 이게 지금 탄핵이 될 거냐 아닌가 굉장히 고민했는데 탄핵 인용돼서 참 다행입니다 진짜. 근데 그걸로 끝인가 했더니 이제 저쪽 애들이 또 장난을 하도 쳐가지고 지금 과연 6월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라는 그 공포가 느껴지는데 저는 이긴다고 확신하는데 그래도 하는 짓이 아주 얄밉긴 하네요 진짜. 뭐 어쩔 수 없죠. 한번 있어봐라. 자 이제 목차가 있는데 여기 보셔도 좋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목차는 뭐냐면 이제 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이제 간단한 이제 시대적 배경을 좀 읽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당선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가 어떤 식으로 대통령 노릇을 하였는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 식의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네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사실은 이제 지난달 왔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그걸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책들 있죠. 이런 책을 좀 보면서 좀 보강을 해가지고 오늘은 왔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살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가 탄생하게 된 그러한 캐릭터가 생겨나게 된 어떤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알면은 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에치카가라는 역사가 있죠.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그분이 한 말이 이제 역사가는 시대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했습니다. 근데 뭐 누구나 다 시대의 산물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나 이 시대와 동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오늘날의 내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86세대라 그래가지고 80년대 학번하고 60년대생이 합쳐서 민주화 세대라고 부르는데 왜 우리 세대가 민주화 세대인가 했더니 그 전에 뭐 세대들은 일단 대학 진학률이 엄청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앞 세대, 그러니까 7호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7호 세대의 대학 진학률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한 30% 이상 넘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 황보 박사님 대학 진학하실 때는 몇 퍼센트 정도였나요? 대학 진학률이? 글쎄 그때 많지 60%? 예? 60%요? 60%나? 아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40%? 우리가 30%인데요. 아 그래? 예. 48년생이면은 60년대 학번이잖아요. 그렇지. 60년대 학번에 40%면 저희가 여기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여자가 무슨 대학이냐는 시대였는데요. 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졸정제 때문에 좀 확대가 돼서 30%가 됐지 그 전에 더 작았거든요. 아 그래? 예,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10%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10% 넘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60년대 10%가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대학 자체가 적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대학 진학률이 낮고 뭐 저희 집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이에요. 고등학교도 고학년이에요 그때는.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을 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뭐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아주 약하죠 굉장히. 근데 우리 세대는 이제 대학도 많이 가게 되고 중고등학교는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좀 민주주의에 좀 많이 눈을 떴던 것 같아요. 이런 세대적인 차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 세대는 이제 산업화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70대 이상들, 60대 후반들은 다 윤석열 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개인적으로 뭐 죄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분들 얘기해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보다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뭔가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까라면 까지 왜 그렇게 말이 많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생각이 우리보다는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지금 세대는 더 하는 거죠. 그런 시대적 산물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저하고 거의 같은 세대예요. 60년생이니까 저하고 같은 이제 86세대라고 보시는데 이 사람은 이제 민주화가 아니라 이제 그런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세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그래서 그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 대통령이 과거에 왕인지 모르겠지만 이 조선시대 왕 중에서 자기 의사가 아닌 방법으로 왕을 그만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혹시 아세요? 조선시대에 자기 의사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왕에서 물러난 사람이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 글쎄 한 100명 되나? 일단 뭐 누가 있냐 하면 태조를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태조도 어떻게 보면 쫓겨난 배우인데 그럼 그거 태조 치고 그다음에 정종도 뭐 정종은 뭐 그렇지 태종한테 압력을 받았지. 근데 여러 가지 보면은 또 정종 자신이 이렇게 뭐 왕위에 연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정종 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단종 있죠, 단종 있고 그 다음에 연산군, 광해군, 그리고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제 고종도 마찬가지야. 뭐 고종도 자기가 퇴, 한 5명 정도 있네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연산군과 광해군은 이제 극적으로 이제 쫓겨나게 된 거고. 그런데 왕의 퇴위는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근데 희한한 게 500년 동안 5명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자의가 아니라 물러난 대통령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3명? 3명 되나? 3명이라는 게 누구예요? 최규하. 그 다음에 박근혜? 아니 박근혜가 아니지. 박근혜. 그럼 윤석열? 그 셋인가요? 셋이지 뭐. 이승만도죠, 이승만도. 이승만. 그 다음에 따지고 보면 윤보선도 자의로 물러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윤보선도 그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불과 48년 정부 수립 이래로 이제 77년인데 5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격동의 역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박정희는 박정희 암살당했죠. 그 다음에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는 결국 압박에 의해서 하해를 당한 거죠. 그리고 탄핵 5명이다. 6명이네요. 박정희는 아까 얘기하는 박정희도 암살을 당해서 그만뒀으니까 자의는 아니죠. 박근혜, 윤석열 이렇게 한 탄핵. 근데 재밌는 게 1948년에서 1980년까지가 몇 명이었냐면 4명이에요. 근데 1980년부터 지금 45년 지난 사이에 겨우 2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나라가 안정됐다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둘이 뭐냐,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탄핵으로 쫓겨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이렇게 뭐 쿠데타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데모에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법적인 절차로 해서 이제 탄핵을 쫓겨나게 됐는데 그만큼 안정된 건데, 재밌는 것은 이 둘 다가 보수 정권 사람들이. 이거를 좀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제가 이제 글을 쓴 게 뭐냐면, 왜 그런 보수 정권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냐. 보니까 그래요. 너무 이 여당이라는 게 자기 역할을 못해. 그렇지 않아요? 여당이 자기 역할을 못해. 여당이 이렇게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때도 그렇고 문재인 때도 그렇고 막 개기는 사람도 많잖아요. 막 뒤집어 엎고 막 하잖아요. 지금도 이재명한테 도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라고 알아요? 이현주 의원. 이현주. 이현주 알지. 이현주 같은 사람은 민주당에 있다가 저쪽 갔다가 다시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방송이나 그러더라고요. 민주당은 시끄럽다는 거야. 막 말이 많다는 거야. 근데 국민회의에 가니까 말이 없대. 뭐 위에서 그러면 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래서 글 쓴 게 뭐냐. 당내 민주화를 안 시키니까 그냥 대통령이 탁 여당을 쥐고 흔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벌거숭이 임금이 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야. 난 국민의힘한테 얘기하고 싶어. 당신들 그렇게 하면 또 다음에 또 탄핵당한다. 근데 이제 박근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박근혜도 굉장히 독선이 심했거든요. 박근혜는 윤석열처럼 인간적으로 아주 나쁜 놈은 아니에요. 근데 나쁜 년은 아닐 것 같아. 근데 불통이야. 엄청 불통이야.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그야말로 꽃길만 걸은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자기 아버지는 장성이고 10살 돼가지고 천일만 하니까 대통령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신 시대 때 그것도 하필 딱 유신 시대야. 그때 포스트 레이디란 거야.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박정희한테 막 이런 사람만 봤잖아. 그걸 보니까 거기를 보고 배운 거야.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 주변에 다 챙겨줘.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내가 최고구나. 내가 능력 있어. 여기까지. 능력 있어 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 빼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능력 있어 온 줄 알아. 그러니까 그냥 그 2016년인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선거 때도 막 공천 개입해가지고 막 얘 빼, 쟤 빼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놔두는데 그걸 막지를 않아. 물론 이제 김무성이가 옥새 들고 저 튀어가지고 그 아시죠? 옥새 파동. 그랬지만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니까 나중에 그때는 아예 그 당에서 아주 선도가 돼서 탄핵을 시켜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풍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이제 횟수인데, 그런데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하고 물론 틀리고 당연히 틀리고 어쩌면 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 아닌가. 여태까지 저는 이제 누가 제일 최악의 대통령이 생각하면 이명박이가 제일 최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생각하면 왜 이명박이 최악이냐? 제 생각이 맞을지 모르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나는 전두환 놈이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시대적인 상황을 보는 거죠. 전두환의 시대는 아직 권위적인 시대였고 민주화가 안 된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왠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윤석열이는 민주화된 시대잖아요. 87 민주화 됐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이명박이가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정도는 지켰어. 어느 정도의 선은 지키면서 물론 나쁜 일도 했죠. 뭐 방송 통제하고 어쩌고 하지만. 뭐를 해? MBC 사장, KBS 사장 해보시고. 저거 안 되거든. 정현주 사장, 원래 그 대통령 면은 없거든요. 임명권만 있는데, 어거지로해서 뭐가 자르고, 그러고 사서 MBC 사장도 바꿔치기 해가지고, 온갖 통제를 다 했잖아요. 그리고 미디어법 통과시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죠. 그리고 4대강 사업에서 이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거기 어떻게 하냐면 각 지역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발주를 한다고요. 근데 뉴스타파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 4대강 사업 발주바 중에 대부분이 동일상고 출신이에요. 동일상고 아시죠? 이명박 모교. 그러니까 지 동창들한테 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가 봤죠. 이명박이 어떤 놈인데. 단지 동창이라고 줬겠어요? 이명박이는 나라 팔아먹은 놈이에요. 그놈이 자원외교를 해가지고 국고를 엄청나게 털었어. 어떻게 하냐? 그쪽에다가 엄청난 돈을 줘요. 그리고 다시 받는 거야. 그 캐나다의 하베스트라는 유전이 있어요. 유전도 아니야. 거의 폐유전이야. 아무런 가치 없어. 근데 그거를 4조 들여 사들여. 4조. 그러니까 그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하늘에서 돈벼락이 왔다.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잔사업 했겠어요? 줬으면 당연히 리베이트 받았겠지.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 그렇게 해서 날린 돈이 몇십 조라는 거야. 그래서 22조.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의 재산이 30조라는 거예요. 이명박이 30조 재산을 가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무 근거 없다고.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은 놈이 이게 뭐 봉이 김산들은 대동강을 팔아먹었는데 이놈은 나라를 팔아먹은 거지. 인천공도 팔아먹으려 했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여론이 세가지고 못했어. 예. 근데 이놈이 나쁘긴 한데 그래도 이놈은 앞에서는 그래도 착한 척이라도 했어. 근데 이 새끼는 아예 그것도 없어. 완전히 거기다 마지막에 쿠데타까지 했잖아요. 이 정도면 거의 말이죠. 이렇게 비유할지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 우리나라를 조선왕조로 끌고 가려는 그런 수준으로 봐야 되나. 그러니까
전두환이도 물론 나빠요. 12.12 그때 나쁜데 그 당시니까 뭐 그럴 수 있다는 약간 뭐 좀 개연성이라도 느껴져. 이 시계가 지금 완전히 민주화가 돼서 이 정도 왔는데 이거를 다시 시계를 거꾸로 올려가지고 옛날로 복귀시키려니까 얼마나 이게 죄악이에요. 예. 근데 놀라운 건 그런 거에 또 지지를 하는 국민이 있다는 것도 더 놀라운 일이고. 예,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윤석열이 보수파하고 윤석열이 어떤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그 실제로 얘기해 보면은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엄살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 두 분 다 연세 많으니까 이러면 죄송한데 연세 많은 분들이 좀 그래.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 저도 기독교 신자지만 속 터져요 정말. 그래서 저 사실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거 얘기하다가 제가 팩트로 조졌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위험부자다 이거야. 너 나가라 이거야. 너가 여기 오면 안 되겠다. 아까 이제 우리 황보 박사님한테 얘기했지만은 그런 어떤 걔들은 뭐 팩트가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종교예요. 우리는 북한을 해야 중국에 한다. 근데 이렇게 분열을 얘기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반론하고 비판하면 너 빨갱이지, 너 저 스파이지, 주사파지 이렇게 몰지 뭐 그게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이렇게 틀리고 안 해요. 나는 그래요. 내가 적어도 상대한 사람들은 네가 말한 게 이래서 틀린다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주사파지, 빨갱이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근데 이제 요거 조금 더 얘기할게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김누리 교수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후기 파시스트 사회다. 박정희 때 전두환 때는 눈에 보이는 파시스트인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파시스트다. 근데 뭐 그걸 전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파시스트 기질이 굉장히 강하구나. 아직도 저 봉건적인 생각이 강하구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제도도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받받침할 의식의 구조가 근데 나이 먹은 사람만 탓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일단 이 기독교 교회 같은 경우에는 30, 40대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목사들에게 세뇌를 당하는 거야. 쟤들은 주사파다. 우리 딸이 지금 36살이에요. 근데 걔가 이제 거기서 일본에서 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나한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녀석이 그쪽에 세뇌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보고 자꾸 반론을 제기해. 근데 그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런 사실 얘기하면 아빠 그런 건 이러이러 틀린 게 아니라 이재명이 뭐 중국 돈 먹었다며 이런 식의 막 그 악마를 시키는 거야. 내가 지금 아주 고민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무슨 고민해? 한마디나 해. 나처럼. 딱 소리 하지 말라고 한마디. 그러면 특수리고는. 아니 박사님 지금 우리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요 아예 그냥 연어 끊어버린다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이죠. 애들이 지금은 그런 강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막 달래고 막 얼르고 하면서 이제 팩트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조금 이제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지입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참 근데 어쨌든 간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목사하고 싸웠는데 내가 막 팩트로 조지면은 당신 큰일 났다. 당신 장로가 돼서 어떻게 그 빨갱이들의 말을 믿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 여기 얘기를 하면은 뭐 그거 당신 이래서 이렇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을 해. 그러면서 나의 그 기독교 신앙을 막 이용해서 나를 공격을 하는가. 넌 사탄의 지금 마수에 빠져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팩트를 얘기해도 안 되겠다 했으니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얘기를 듣질 않아요. 근데 바로 그러한 기질이 우리나라 이번에 폭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이런 구조가 생겼냐에 대해서 이제 나는 시대 산물인데 일단 이제 서울법대 출신들,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를 이제 어떤 상징하는 것인데, 자, 우리 그 황보 박사님은 60년대 학번인데 그때는 지금처럼 대학 입시가 치열하진 않았죠. 치열했지. 지금은 뭐 아예 그냥 초등학교 막 유치원 때부터 준비를 하는 아 수준. 이제 그렇지. 그거는 지금은 그 뭐야 그 치맛바람이 이제 강하고 예, 우리 때는 치맛바람이 아니라 대학 입시가 굉장히 세. 그랬죠. 그때는 또 오히려 중학교가 더 치열했죠. 중학교 입시가. 우리는 그런 건 없었는데 중학교 입시 힘들지 않았어요? 그건 뭐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았지.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 가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뭐 좀 유명한 학교들 그런 학교 들어가는 게 어렵. 촌에도 다녀서 뭐. 아, 그랬구나. 지금 그 시스템이 권력과 금력 지향, 예, 예, 권력과 또 금력은 상호작용. 예, 예, 한쪽 커지면 한쪽 커지고 이렇게 예. 그런 것이 하나의 현실화된 스케일, 그러니까 자가 됐다. 자. 네? 그러니까 관념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라 예, 법보다도 더 그것을 더 철저하게 예, 예. 헌법처럼 헌법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절대적인 어떤 금권과 권력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그런 사고 방식이 지금 지배 엘리트들 사이에 꽉 차 있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이 서울법대를 대표로 하는 게 서울법대가 지금은 의대 하잖아요. 의대 그래가지고 막 어느 시기냐면 저희가 학교 다녀갈 때도 그렇고 90년대까지도 어떠냐면 의대가 최고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가 서울대에서 최고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울법대가 최고였고 서울법대가 이제 저기 할 때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의과에서는 무슨 물리학과가 1등이라든지 공대가 1등이라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서울의대에서 지방의대까지 다 찬 다음에 그 다음에 서울대 공대가 차요. 완전히 그렇게 서열화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역시 천하제일은 여기 서울법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서울에 이제 경기고등학교라고 있었어요. 경기고등학교는 뭐 서울대 400명 들어간 학교죠. 그 경기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를 나오면 KS다. 이런 이제 서열인데 이 서울법대 들어간 에리트들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서울법대 들어간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그야말로 수재, 영재고 그 영재들이 서울대 가면은 서울법대 들어가면은 자 그러면 제대로 인성교육을 받느냐? 그게 아니고 그때도 저도 한때 고시를 좀 생각해가지고 책을 읽어봤는데 수업도 안 들어가. 그냥 뭐 산에 들어가서 막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더라고요. 우리 박사님 때도 그랬어요? 그 고시생들은 그렇게 공부했어요? 절에 들어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걔들이 무슨 인성교육을 받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제가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그러니까 1958년인가? 예. 59년이니까 했는데 경기 있잖아요. 예. 경기에 일본 관련한 네트워크를 가진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학 선생, 영어 선생 뭐 이런 양반. 예. 그래서 일본 동경제대 등 와스사다 몇 개 대학에서 그 전해에 입시 문제 예. 이거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 그리고는 그걸로 시험을 본다고. 네, 대학에서도 그걸로 시험을 봐. 글쎄 저희도 근데 매월 그 정기적으로 이제 월말고사인가 뭘 합니다. 예. 경기고등학교에서. 얼마고사. 그러면 12번 나오면 거의 서울대 입시에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가 거의 8, 90%가 나와요. 그렇죠. 그 시험 문제 중에서 그 왜 제가 그거 안 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들 좀 가르치고 그랬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중학교 학생들. 그래가지고는 뭐냐면 그때 우라통이 터졌다면 뭐 하냐면 그 특혜가 보통 특혜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도적인 특혜인데. 그래가지고는 그때 서울대학 간 애들 중에 대부분이 다 그런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아닌 쪽에서 간 사람들이 있는데 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소수 인원이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소수 인원이 아웃사이더가 돼. 그렇죠. 그 권력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 아는 사람 중에 네. 서울대 법대 나오고 경상대 뭐 여러 군데 좀 대세부된 대학 나온 사람도 제 역할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력과 마이너니까. 권력의 라인에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쓰지 않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 이 사람 가치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계나 경제계나 아니면 학계나 네. 이런 데에서 제 몫을 못해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동창회 이제 우리 옛날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도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 하거든요. 근데 서울대에서는 경기 같은 데는 강당 빌려서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년에 400명 들어가니까 4년이면 막 2,000명 가깝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끼리 이제 일종의 그냥 그 폐쇄적인 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서울법대를 나와도 그거 아니면은 이제 밀리는 거야. 그런 식이 될 수밖에 없죠. 서울대 법대 내란과라고. 이제 내란과. 근데 하여튼 이 서울법대에 들어간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이런 식의 그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올바른 가치관과 사고방식 가질 수 있냐 이거예요. 못한단 말이죠. 근데 뭐 그거를 정점 서울법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고시 패스한 사람들이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도 고시 패스하는 거 보면은 진짜 다시 모든 걸 버리고 그냥 여기에 매달리잖아요. 제가 운동권도요. 네. 70년대 이제 지하 운동도 일정량 이런 데 같이 했는데 여기 이제 자기 소개해요. 네. 근데 서울대들이 많지 운동권을 서울대. 근데 서울대 법대를 제외한 다 애들은 서울대 한원고도 같이 활동했는데 한원고 너랑 소개하면 서울대 국사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메탁과. 근데 법대 애들만 그냥 법대라고 해. 서울법대를 안 하고 서울대라고 얘기해. 그냥 법대라고. 아니 뭐 저기 서울대는 뭐 신문도 저기 대학 신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신문이 안 하고 서울 그냥 대학 신문이래 자기들. 그러니까 그 당시 현명하겠다는 애들도 법대라고 해. 그랬구나. 그렇게 선민식이구나. 머리가 돌아버려. 근데 어쨌든 이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는 아이 사람들이 그냥 판검사나 하겠다고 들어가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고시 공부를 해보려고 이렇게 막 공부를 해보니까 그걸로 끝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들은 뭘 하겠다라는 야망을 가지고 실제로 국회의원 중에도 법관 출신 많잖아요. 판검사 출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그런 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윤석열이도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장기 대한민국 때 유신교육, 국민교육한장 저도 윤석열이랑 나랑 딱 2년 차이니까 잘 알거든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탐욕을 태우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서 반국민족의 투철한 애국에 이제 우리가 살 길이면 그걸 이제 외우게 그래가지고 열심히 외웠죠. 근데 그 외운 게 그냥 외운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우리 사고방식.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박사님한테 얘기했지만 일본 가서 경험하기 전까지 저 우파였어요. 그리고 그런 심지어 전두환이가 나타났을 때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를 이을 사람이라는 식의 착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혼란을 수습하고 이 나라를 바로잡을 사람이 전두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철저하게 생각을 받은 거예요. 근데 뭐 윤석열이라고 다르겠어? 그런 이제 그 어떤 그 왜곡된 사고 방식을 이제 주입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검사가 돼서 이제 활동하던 시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이념적으로 확실히 이게 날라진 게 언제냐면 저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요. 그러니까 1990년,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어떠냐면 민주주의, 민주파와 이제 독재파라 할까요? 반민주파. 그 대립이었지.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들 사이에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이념으로 뭉쳐 있었지 이 사람들끼리 이념 대립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군부 독재파는 무슨 좌파다 우파가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자기들 권력하는 그런 거지 그걸 뭐 이념 대결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뭐가 있냐면 1995년 6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큰 사고가 2개 일어났죠. 96년. 95년 6년인가.
하나는 삼풍백화점 붕괴, 또 하나는 성수대교 붕괴죠. 그때 어떻게 했냐? 그 유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분들이 서여로 유족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 뭐냐? 근데 우리가 피해자라고 해서 막 공격하고 뭐 시체팔이 하지 말라든지 이런 거 없어서. 그리고 대통령 자신이 김영삼이었잖아요. 당장 조사해가지고 다 조사해가지고 처벌 탁 해버리죠. 그 삭발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족을 이루는 슬픔 컸다. 하지만 정부에서 너무 진상조사 잘해주고 했기 때문에 원한은 없다. 아무 한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2014년에 서울 사건 났을 때. 난리 났잖아요. 우리 상식이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2년으로 대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배가 침몰했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 그 사람 진상조사했다. 너무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일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일본 전화해가지고. 야, 사고 나서 배가 침몰했는데 그 진상조사를 하는 게 나쁜 거냐? 하니까. 그거 왜 나쁘냐니까. 그래서 일본에 어떻게 다 조사한다. 그때는 혹시 뭐 피해자 비난하는 경우가 있냐니까 없다. 그런 경우 아니 그게 있을 수 있냐. 그 상식이거든.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그건 역시 말이에요. 그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근데 그 갈라지는 분기점이 나는 2000년대가 아닐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1996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고가 났을 때 한나라당인지 뭐 그때 무슨 당인지 모르겠지만 새한국당이었지. 그 당에서 피해자들 공격한다든지 이걸 왜 조사하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YMF 때도 서로 도왔잖아요. 우리 근무하기 하자 그러면 뭐 했지. 근데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보기엔 이제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이라는 분은 김대중하고 틀리죠. 김대중은 우리가 진보라고 하지만 김대중이 진짜 진보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좀 내가 보기엔 김대중은 자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박정희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진보 사상가처럼 여겨진 사람이랄까? 그런 강제로 그냥 그 진보 사상가처럼 여겨졌다랄까? 그러니까 김대중은 빨갱이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뭐 제가 대중경제로도 읽어보고 그랬지만 진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노무현의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확실히 다르거든. 이 사람은 뭔가 체제를 바꾸려고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애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로 큰 대립이 생기면서 그리고 결국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이념 대결로 이제 선거판이 이제 강화됐다랄까 그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가 이제 감사로서 활동한 시기가 바로 이런 시대인데 이 시대는 제가 보기엔 왜 이게 극화되냐면 1980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는 불가역적인 변화를 시작했다. 어떤 변화냐면 대세는 민주주의다. 그래서 90년대 제가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공부를 해보니까 90년대가 굉장히 좋은 시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자본론도 해금되고 각종 사상이 해금되고 그런 시대. 그리고 그 경영자들이 노조의 눈치를 봐야 되는 시대고 그런 좋은 시대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국에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나요, 한국 박사님? 예, 그게 외환위기로 박살이 나기 시작해요. 박살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걸 놓고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바꾸겠다고 하니까 이 대표적인 그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면 사학법 재개정이라고 하죠. 사학이 썩었던 건 알죠. 우리 이모부가 은행장을 했는데 은행장이 아니라 지점장을 했는데 그 대출 관계로 사학 쪽하고 어떻게 거래를 했나 봐요. 근데 나보고 그러는 거야. 야, 나는 우리나라 사학이 이렇게 썩어 빠진지 몰랐다. 뭐가 써? 사학이. 사학.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점장이라서 이제 대출 관계로 많이 거래를 했나 봐요. 근데 대해 보니까는 뭘 알게 된 거야, 진상을. 그래서 그러니까 그 뭐 아무래도 회계장부나 이런 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돈을 대출해야 되니까 난 이렇게 사학이 썩은 줄 몰랐다. 평생 뭐 은행에서 이것만 하는 사람이 뭘 알겠어. 근데 그렇게 썩어서 이제 그때 그 사회에 그러니까 이제 외부 이사를 집어넣자 해가지고 감시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막 이 한나라당에서 발작을 했잖아요. 박근혜도 막 길거리에 나가서 이거 하고 뭐 사학재단들 뭐 기독교 학교들 막 머리 깎고 뭐 그러면서 무슨 뭐 순교한다는 마음으로 한다느니 순교는 무슨 개뿔이야. 머리 하나 깎고 나서. 나는 그때 그걸 보고 놀랬어. 왜냐하면 아니 저 양반들이 왜 저러지? 아니 기독교 사학이면은
깨끗할 거 아니야. 근데 왜 저렇게 발광을 하지?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나 기독교 사학이면 당연히 있잖아. 하나님의 정신으로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막 머리를 깎는 거 보고 막 굉장히 황당해 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뭔가 구린데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때 막 박근혜가 막 거리에 나와서 외치고 그러면서 그때 막 치열하고 싸우면서 이게 뭔가 이게 큰 변화가 있겠구나. 이게 뭔가 안으로 있구나. 근데 그게 이제 2009년에 아시겠지만 미디어법 통과 때문에 우리 강기정 의원이가 이제 민노당에 막 공중부양하고 그리고 김선동이가 의원이 막 수류탄 터뜨리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네,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2009년에 8월인가 7월인가 보다. 그때 국민 대통합이라고 해가지고 KBS에서 토론을 했어요. 그때 저도 나갔었거든요. 패널로. 그때 그랬죠. 그때 이제 내가 생각 깨가지고 막 참가를 하니까 그런가 막 사람들이 국민 패널로 나왔어. 국회의원들 왜 싸우냐? 이거 뭐 국회의원 수입하든지 수입을 해야겠다.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처음에 원래 원고를 가져갔다고 이런 걸 해야겠다. 근데 이거 안 되겠더라. 그래서 내가 국회가 싸우지 않으면 이 나라를 누가 막아주냐? 이 권력자들 누가 막느냐? 싸움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 강간을 당해 생겼다. 그래서 남자가 그걸 보고 이 남자를 말리고 그래서 우리 격투가 붙었다. 그래서 이 여자 도망을 갔다. 근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이 남자들 보고 왜 싸우지 마 이러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이놈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둘이 싸운다 해 둘이 다 나쁜 거냐 이거야. 한 사람은 분명히 강간이라는 범죄를 위해서 막기 위해서 한 거야. 근데 왜 둘 다 똑같은 놈을 보느냐 이거야.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시대가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는 것 자체를 국회가 싸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저는 그래서 글도 썼어요. 국회가 조용하면 이거는 큰일 난다. 왜냐? 잘못하면 야합이 될 수 있거든. 여야가 야합이 돼버려. 싱가포르 같은 데 그렇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들 다 먹잖아. 자민당 일본 봐. 자민당이 지금 70몇 년 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싸우는 거 당연히 지금도 마찬가지야. 무슨 뭐라고 하면 뭐라고 이제 좀 반대하고 견제하면 뭐냐면 여당에서 뭐라 해. 이제 여당도 아니지만 이제 방탄하지 마라. 뭐든지 얘기하면 방탄이래. 이재명 방탄. 그럼 나도 그러고 싶어요. 왜 거부권하고 왜 하느냐? 니들은 윤석열 방탄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국민이 그런가 봐요. 국민 수준이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면 안 되고 지금도 저렇게 내란을 일으켰는데도 윤석열 그쪽 지지하는 사람이 30-40% 되잖아요. 40%.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 더 적어. 50% 조금 넘어. 그 나머지 40몇 프로는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이 꼴을 보고도. 윤석열이가 머리 잘 썼어. 이재명을 계속 조진 거야. 조져가지고 이재명을 악마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보수하고 얘기하면 꼭 그래. 이재명은 뭐 형수한테 욕하고 막 그래. 그래서 그 맞지. 근데 욕을 한 것도 다 사정을 보면은 그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면은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있잖아요. 정치가들 녹음을 해가지고 사생활 다 간섭하면은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정치가는 밖에서는 위선을 떨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할 때도 그 위선을 떨고 살아야 되나? 못 하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이때 이제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이념이 대립하면서도 대세는 뭐냐?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민주화라고. 그러니까 87년부터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대세는 거두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86세는 말할 것도 없지만 90년대 세대, 70년 이제 2000년대 세대들 보면서 점점 그 민주화적인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거기다 또 전교조라는 아주 강력한 권한이 있었죠. 전교조에 대해서 불만이 많긴 한데 그분들이 한 업적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막 민주화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이 오늘날까지 이 젊은 세대를 변화시켜서 이번에도 뭐냐면 그 내란 때도 그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막 막았잖아요. 그 놀랬어, 감동했어. 와, 그 촛불혁명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평소에는 머저리 같이 보이는데 저렇게 그 안으로는 그걸 갖고 있구나. 그게 무엇일까? 바로 그
끊임없는 교육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보수 쪽에서 보면 이게 큰일 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이명박이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이제 발광을 하는 거야 이게 발광을. 근데 이명박이는 원래 개념이 없는 놈이라 그거 신경 안 썼고 근데 이제 박근혜 때는 자기가 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념 대립이 이제 계속 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시대를 이제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이는 원래 그럼 이념적인 거냐? 제가 보기엔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판구 박사님? 그 윤석열이가 원래 저렇게 지금처럼 뭐 자유민주주의 외치는 인간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걔는 자유민주주의도 모르는 애. 그렇죠. 전혀 예, 전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뭐 술 먹고 뭐 여자들이랑 놀고 뭐 그러니까 50이 넘도록 장가도 안 갔지. 내가 예. 갈보가 생기는 거.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만났을 때가 50 넘었을 거든요. 그냥 갈보를 만나려고 안 가. 그러니까 50대까지는 그냥 뭐 이 여자 저 여자 놀았겠지. 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임자를 만난 거지. 한국 5천년 역사에 응. 윤석열이나 김건희 같은 사람이 최고 책임자에 있었던 네.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있겠죠. 연산군 같은 경우는 연산군하고 장록수. 연산군하고 장록수. 그 다음에 의인은 그 정도 아니잖아. 숙종도 그 정도. 장희빈. 근데 그 다음에 광해군하고 김계시 뭐 이렇게. 강해군은 또 되게 훌륭한 거야. 광해군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요. 중위대교 아니 그건 그런데 가장 훌륭한. 그 광해군이 김계시에게 굉장히 많이 놀아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예, 그 당시하고 비교할 때 예. 지금이 가지는 어떤 에너지 아니 양, 예. 그러니까 생산 또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뭐 물질적인 거와 정신적인 거와 화폐 뭐 등 여러 가지 이런 규모로 봤을 때 예. 그때 당시에 그 그룹들 아니면 그 사람들이 예. 사회에 미친 영향이 저는 적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이게 네트워크화 일반화 이렇게 참 연주한 게 살아있거든. 그렇죠. 옛날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은 인공적으로 살아있다. 근데 옛날엔 내추럴 자연적인 거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현재의 그 윤석열이 가지는 이 피해 안 주는 그 에너지랄까 여러 가지를 합치면 이건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것이다. 그건 맞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거꾸러질 정도까지 오는 이거 일반 생각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것, 또 에너지 여러 가지를 다 합친다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지금 끼친 거거든. 그렇죠. 이거는 그 윤석열은 모르잖아. 왜? 윤석열은 그걸 전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이제 이 정권 이런 왜래? 거. 그 이 표현은 적절치 않은데 그들이 얘기하는 빨갱이, 진짜 빨갱이라고 그래서 일반이 아니라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다 나쁜 새끼예요. 그 부적절한 말. 아니. 거기서도 가지는 게 적어도 뭐라 그럴까 폭넓게 갖고 있다 그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 무너져요. 거기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금 김정은이나 김정일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권력이 조선의 왕보다 훨씬 강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통제 수단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조선의 왕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힘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자꾸 나쁘게 보는데 조선에는 여론 정치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뭐 서민이라도 상소를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무시를 못한다고. 근데 견제를 하고 근데 지금 감사원보다 더 기능이 강력했는데. 근데 개인이. 북한도 더하지만은 이 윤석열 같은 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을 지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민주주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두환이가 겉보기에 더 나쁘죠. 뭐 완전히 군사 독재했는데
우리 입장에 그 당시 입장에 보면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거든. 근데 이거는 정말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렇게 싸워왔는데 이거를 무너뜨려 이 새끼가 이런 어떤 그 막 그리고 막 공포감 아 우리가 혹시 다시 군부 독재 시대에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 공포감이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예, 그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그놈이 무슨 특별한 나쁜 짓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는 정말 우리 민주주의가 다 무너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잠을 못 자겠더라고. 예.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은 그걸 모르지. 옛날에 얼마나 그 군부 독재가 무서웠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저렇게 나서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데 또 반대도 있잖아요 지금. 그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젊은 애들이 뭐 과자 믿고 막 윤석열이 끌어안고 막. 다 돈 받고 하는 거야. 아 그래요? 글쎄 그러면 다행이겠네. 돈 받고. 돈? 아니 근데 돈을 받고 한다. 근데 그래? 꼭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는 게 제가 어저께 그저께구나 그 이제 박공사 강연을 갔거든요. 박공사님 거기가 이제 무슨 모임인지 난 모르겠는데 이제 좀 늙은 분들이 많더라. 근데 거기 한 젊은 사람이 한 40대인가 있는데 대뜸 뭐 질문하면서 그래 자기는 계몽령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 대 두 개 패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야 이 새끼야 네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따구 소리를 해. 근데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면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젊은 세대 중에도 이런 뭐 가뜩이나 이제 20대 아이들 그 문제가 되지만은 그런 식의 애들이 과연 얼마나 늘어났을까라는 것 때문에 지금 같이 걱정이에요. 그거는 그런 애들은 바로 예. 또 이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그 세상이 열리면 걔들은 바로 또 바뀌는 애.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20대 남자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내가 얘기하는 걸 안 믿어. 그리고 아까 걔가 얘기한 똑같아요. 내가 이제 어떤 팩트를 막 조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무시하고 이재명이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의외로 그런 게 맥히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젊은 애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보통 통속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친페미니즘 그게 그 굉장히 그 남자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는 옛날처럼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 남자로서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평등한 세대다. 근데 여전히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 그 시사인이라는 잡지 아시죠? 거기서 내가 시사인 잡지보다 그거 끊어버렸어. 막 어떤 뜻이냐면 20대는 왜 괴물이 되었는가? 이따가 그냥 찢어버리고 싶더라고. 이거 프레임 씌우기 이거 보수놈들이 하는 짓 아니야. 그 한 세대를 통째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어떡해. 근데 그런 식의 인식이 그게 객관적이냐를 떠나서 이 20대들에게 굉장히 그래서 남자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투표 보니까 20대 남자들이 과반수 이상이 지지했어요. 윤석열. 그리고 놀라운 건 처음으로 전라도에서 보수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10% 넘었대. 이건 뭐야? 이건 다른 얘기지만 이것도 놀랬는데 20대 그럼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이 정치 지형이 완전히 진보적으로 넘어갈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균열이 자꾸 생길 때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자꾸 조장하잖아요. 예. 근데 1980년대 중반에 예. 연대 교수가 있었어요. 예. 사회복지학과. 이 양반은 무슨 프로젝트 무슨 거? 정문영인가? 그런데 그 양반이 한국에 있다가 결국은 다시 미국으로 가버렸는데 예. 내용이 뭐냐면 지금 젊은 애들 중에 문제야. 이제 문제하거든요. 이 보통 문제아가 아니에요. 윤석열이. 그럼 그런 문제아를 지금 1억을 들여서 바로 잡으면 나중에 500억, 1000억을 사회적 손해를 보는 거를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정책을 쓴대요. 그걸.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특수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해야 된다. 예? 근데 지금 뭐냐면은 그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뭐 말씀이냐면 법대생 있잖아요. 예. 법대생은 돈과 권력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사회삼으려고 그러고 예.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저놈이 괜찮아, 저놈이 어때 이럴 때 그래가지고 키워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말하자면 종로로 탄다고 그럴까 아니면 자기 그러니까 기르는 거죠. 개 기르듯이. 그러니까 그 윤상현 있잖아요. 윤상현이가 내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기거든요. 네. 같은 그래서 고등학교 동기인데 윤상현이가 내 같은 고등학교 동기라고요. 의문도 들어요. 근데 그 자식이 85년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전두환이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이 그때부터 그런 놈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권력지향적인 놈이었어. 그래서 그런 애들을 예, 그렇게 능력과 권력이 윤석열을 키웠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뒷 백그라운드랄까 이런 거 한번.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 몰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서울 법대 출신들이 그런 세계에 갇혀 살 때 그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한 중에서 법대 출신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예. 윤석열이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이가 지금 60년생이니까 네. 65세 만 나이. 그러니까 60대라고 그러면은 예, 예. 서울법대 60대랄까 아니면은 65 그러니까 65부터 75랄까 아니면 65서부터 55라고 그럴까 예. 이거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황성영 박사, 예. 황성영 박사 법대학장하고 그랬죠. 예? 서울법대, 황석영? 서울법대학장. 황석영? 황석영 소설가고 황산덕. 황산동. 황산덕 교수가 그때 당시에 예. 그때는 법대생들이 그래도 의식이 약간 있었다. 아. 근데 그 이후에 전두환 정권 이후 그때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이랄까요, 90년대랄까 이렇게.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이 윤석열이는 이제 술 먹고 뭐 계집질하면서 잘 놀다가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패착으로. 근데 이놈이 워낙 쇼를 잘했단 말이야. 그 박근혜 그 녹음 파일 재밌어 뭐. 아 박근혜는 돈으로 조지고 막 이런 식.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아 이놈은 진짜 이념이 없는 놈이구나. 그러니까 박근혜 돈을 조지고 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칼잡이였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하고 그 뭐냐면 박근혜 윤석열의 공통점이 이명박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은 그 자기가 어떤 정치를 해가지고 어떤 이념을 실현할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전두환이도 원래 꿈이 참모총장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 만든 거에 무슨 우리가 생각하기엔 야 이놈들이 무슨 정치적 꿈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건 전혀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가 육군을 장악하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뭐 쥐라고 패러가자 이거였지 뭐 나이가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돼 있다 이런 생각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박정희나 노무현 같은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박정희나 노무현은 어떤 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정신한 게 아니라 그때는 한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자기가 이 나라를 어떻게 좀 해봐야겠는데 그 누가? 박정희든 아니면 노무현이든. 박정희는 그런 게 아니지. 아니 박정희가 그런 면이 강해요. 왜냐하면 아니 그 사람이 군인 시절에도 계속 그 뭐냐면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를 계속 공부하고 다녔어요. 걔는 저 권력욕이 강한 애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권력욕이지. 아니 그거를 그렇게 주장들 하시는데 제가 나름대로 박정희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군인 시절에도 김학렬이라고 하시죠. 알지. 김학렬 쫓아다니면서 경제 공부를 했다고. 어떻게 경제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김학렬이가 아니 저 이상한 군인들이네. 그리고 박정희가 쓴 글 같은 거, 그 다음에 책 같은 거 보면요, 그렇게 그냥 권력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뭐 박사님과 나 의견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걸 그 저서를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권력욕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게 어쨌든 간에 전두환 같은 경우, 그것도 이명박 같은 경우도 윤석열도 같은 경우도 박근혜는 안 그래. 박근혜는 권력욕이라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는 박근혜의 문제는 무능이죠. 한마디로 꼴통이에요. 이 사람은 머리가 나쁜 거야. 그러니까 김정필이도 저거 푼수라고 팔푼이라고 이렇게 얘기잖아요. 김영삼도 그렇고. 근데 근데 사람들이 떠받치고 하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인간인 줄 알고 그래. 근데 원래 그러죠. 바보가
열성이면은 다 피곤해진다고. 박근혜는 그런 거야.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근데 전두환이도 그렇고 이명박이도 그렇고 윤석열이도 그렇고 뭐 그는 무슨 이념이 있고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대통령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냥 검사 노름하다가 어떻게 그냥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발탁이 돼 총장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갑자기 그냥 정권을 잡게 돼요. 근데 또